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재난지원금 얘기가 뜨거운데요. 뭐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식시장에 당장 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그런 소식이 들리면 바로 시장이 반응하는데 우리 시장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뭐 지급하는 금액부터가 뭐 미국 정부의 한 10% 수준, 뭐 그리고 그것도 뭐 이런저런 요건을 붙여서 지급한다고 하니까 뭐 크게 그렇게 금융시장이 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불확실한 게 많잖아요. 뭐 소득 하위 80%라고 하는데 뭐 또 어떤 조건들이 또 붙고 이러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질 않은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도 뭐 지급 방식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정부가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을 이제 집행을 했는데도 이 재난지원금을 과연 이제 보편 지급을 해야 되느냐, 선별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점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외신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미국에서 좀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되는 걸 보다 보니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방식들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이제 느꼈는데요. 뉴욕타임즈라든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떤 미국에서의 어떤 그 스티뮬러스 체크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이제 용어로 하면 재난지원금이죠. 이 재난지원금을 다룰 때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받은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지금 가져온 보고서가 미시건 대학교의 이제 파버티 솔루션스라고 하는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그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이 제목을 보면 어떤 그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사람들이 겪었던 물질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재난지원금이 그런 어려움들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것에 대한 이제 분석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얘기할 때에 뭐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고 뭐 소비가 얼마 늘어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면은 그 물론 저기에 있던 숫자들이 나옵니다만은 저 숫자들이 뭐냐면 어떤 그 이 미국에 있는 가게 일반 가정들에 있어서 어떤 의식주에 어떤 충격이 왔고 그 충격을 얼마만큼 해소를 해줬고 그리고 의식주에 온 충격 때문에 멘탈 헬스 정신 건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더라고요. 이제 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음식에 관한 겁니다. 음식에 관한 건데 이제 아동이 있는 집, 없는 집, 평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이게 쭉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치솟은 게 이제 12월 말입니다. 작년 12월 말. 작년 12월 말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9천억 달러의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집행하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재난지원금이 집행된 걸 보면 3월 달에 크레스 액트라고 해서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해서 이제 집행이 됐고 그렇게 해서 1,400달러의 캐시가 이제 미국 가정으로 날아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집행하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두고 의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3월 달에 지급됐던 현금 지원금이 이제 고갈이 되고 그 뒤에 지원금이 시기를 이어줬어야 되는데 1월 달까지 이제 집행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의회 통과를 거의 작년 말에 의회에 통과가 됐으니까 실제 집행은 1월 달이 됐고 그러니까 이 작년 연말쯤에 미국 가계에는 굉장히 소득이 고갈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물조차도 굉장히 지금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상당히 위기 상태로 갔는데 1월 달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집행했던 그 부양책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바이든 정부에서 출범하면서 다시 또
그 1조 9천억 달러 대규모 또 코로나 부양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음식 포괄의 어떤 위기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는 저런 양상의 어떤 그래프가 나옵니다. 좀 더 올려볼까요? 계속해서 이제 가다 보면 여기에 이런 조사도 했습니다. 뭐냐면 anxious, nervous, 즉 얼마만큼 사람들이 불안을 느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정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부양책 그 릴리프 재난지원금이 지원된 이후로 1월 달, 2월, 3월 달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상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쌓여왔던 사람들의 불안이 상당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서 해소가 됐다.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정부의 어떤 통계조사라든지 어떤 연구기관들의 분석들을 통해서 많이 다뤄졌습니다. 즉, 전 국민들이 어떤 느끼는 불안들이 계속해서 고조가 됐는데 정부에서 어떤 대규모 재정을 집행한 것들이 그런 불안들을 가라앉히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분석은 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듯이 업종별 매출액 증대 효과 요렇게 접근을 했죠.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어떤 거시 경제, 기업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미쳤느냐를 중심으로 살펴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KDI만 그렇게 했느냐? KDI 뒤이어서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어떤 그 확진자 현황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 매출이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그 재난지원금 전후로 해서 기업 매출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재난지원금 왜 지급했습니까?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국민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지급을 했는데, 실제로 이걸 지급을 했는데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기관들의 어떤 그 자료를 제가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통계청에서 이미 펄스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에 사회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미국 통계청이 1차적으로 기초 데이터를 자세하게 조사를 해놨고, 그래서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미시간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충격을 받았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조세재정연구원이라든지 KDI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그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출이 소비 진작 효과가 예상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을 당한 가게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그 소득을 어떤 정부에서 뭐 나온 어떤 뭐 보조금이 일정 부분 대신해 줬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한 개 가구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방어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더라. 말씀해 주신 게 정말 그 미국 자료들을 보면 사람 중심이다라는 게 딱 느껴지고, 우리나라 기관들이 조사한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숫자 중심. 그러니까 숫자 중심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나타내서 가시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경제에 도움이 안 되냐의 중심의 사고가 사실 관료 중심적인 사고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시로 봤던 조세재정연구원이나 KDI나 결국 기재부 입기만에 있는 정부 이제 국책연구기관들이죠. 기관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고 방식이 너무 그쪽으로만 좀 아직까지 계속해서 좀 편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공급하는 공급자 중심의 그 접근 방식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고, 정책의 수혜자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지가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언론이 그러면 그 공백을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 언론들의 접근 방식도 이 국책연구원들의 접근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그
효과성 논란이 있었을 때 국내 언론 보도를 한번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만은 대체로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즉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국내 경제의 소비에 어떻게 작용을 했고 그래서 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가 있었느냐, 뭐 사람들의 지출 분야가 어디냐 이런 거에 주로 초점을 맞췄어요. 결국 KDI 자료를 인용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조적이었던 게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효과 분석을 한 기사를 보면 저 사진이 뭐냐면은 어떤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해고당했다가 그 다음에 어떤 그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제 월세도 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끊겼을 때에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정부의 1,400달러 캐시가 날아왔을 때에 저 사람이 더 아래 단계로 삶이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구성을 했더라고요. 이게 쭉 올려보면은 그런 사례들을 이제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의 어떤 사례들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올려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은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가 실직을 당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됐고 정부의 어떤 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추가 실업 보조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됐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실직이라는 게 어떤 한 그 집안의 가정에 들어오는 소득이 끊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의료비도 부족할 수 있고 생활비도 부족할 수 있고 당장 애를 어디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를 못하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기도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1,400달러가 어떤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여유를 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 이제 뉴욕타임즈에서는 한 4건 정도의 어떤 사례를 충실하게 취재를 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당연히 재난지원금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과잉이다 이런 논란 많죠.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레리 서머스 같은 그 경제학자도 너무 이거 일시에 많은 돈을 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반대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그 뉴욕타임즈에서 어떤 모아놓은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요, 아 정말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직을 하게 되고 그 실직으로 다가온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와 지급에 있던 시기에 대한 것들을 떠나서 정말 절박한 시기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런 기사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좀 체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뉴욕타임즈나 아까 얘기한 뭐 미국 싱크탱크 파버티 솔루션 예, 뭐 이런 미시건대 연구소죠. 것들이 저소득자를 사회적 약자를 중심적으로 어떤 언론 보도를 하거나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변들이 미국은 확실히 확장이 돼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든지 경제액이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숫자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만 중심적으로 하는 국책 연구기관이나 언론 보도 내용들이나 또 너무 그쪽으로만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저는 이제 중국에 관련된 내용을 잠시 봤었는데 이게 나라마다 접근법이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특정 시기 내에 쓸 수 있는 소비 바우처 같은 거를 제공하기는 했는데요. 주요국 중에서는 거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굉장히 하지 않은 나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서양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월저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팬데믹을 일시적인 차질 정도로만 보고 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여전히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팬데믹의 영향이 경제에 장기적인 충격을 주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예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그 사회 정치 구조의
그 차이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서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고 중국은 공산당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민의를 바로바로 센서티브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치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아,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탑다운, 그러니까 이렇게 하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에게 가서 너 일단 좀 매출 줄어도, 일단 수익 좀 줄어도 계속 해고하지 마. 계속 우리 직원 쓰고, 특히 취약계층인 뭐 신규 대졸자나 뭐 이렇게 퇴역 군인 같은 사람들 계속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국영기업 입장에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민간 기업에게 그런 효과를 발휘하려면 사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이제 재정 지원이 좀 적을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윤 기자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보면 너무 이게 극명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전혀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그 사회적으로 충격이 큰 조치를 취했거든요. 인구 1,000만이 되는 도시를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한 달 넘게 했죠.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런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집행했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두 정치 체제의 극명한 차이를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양극단을 봤을 때 좀 어느 쪽에 가까운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 하는 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좀 아직도 뭐 전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좀 그거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하고는 좀 안 맞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한국, 미국, 중국 이런 사례들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줄일까요? 네. 네, 저희는 그럼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